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제16장 생명의 탐구자 베르그송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앙리 베르그송 1859년에서 1941년 프랑스 관념론 철학자이자 직관주의 대표자. 그의 핵심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저서로 의식의 직접 소요에 관한 실론, 물질과 기억,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음. 1978년 4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베르그송에 관한 그리운 추억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7년 8월 초순의 어느 날 남녀친구 2명이 나를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창가학회 회원이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동창생의 소식 등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한 친구가 자기 집에서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와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것도 생명철학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베르그송인가 라고 되물었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도다 조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한 뒤 며칠이 지나 잊을 수도 없는 8월 14일에 나는 친구 집에서 은사를 만났다. 이 만남이 이후의 인생을 결정짓는 내게는 운명적이라고 할 만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서 당시는 세상은 온통 혼미함으로 쉽게 드리워진 시절이었다. 많은 청년이 그랬듯 나도 독서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지침을 모색하고 있었다. 몸이 약하고 가난하기도 했지만 온 힘을 다해 책을 구해 뜻있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결성하고 종종 격론을 벌였다. 생의 철학자 베르그송도 나의 자그마한 책장을 장식한 사상가였다. 생명철학이란 말을 듣고 그의 이름을 떠올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원래 나는 시를 좋아했다. 에머슨과 히트먼 등 거칠고도 분방한 생명력이 용서숨치는 시도 가까이 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베르그송식의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증을 쌓아 올린 끝에 모습을 나타내는 창조적 생명의 영역에도 불가사의한 매력을 느꼈다. 번역의 장벽도 있어 솔직히 다 읽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보통 철학의 난해함이라고 불리는 것과 약간 느낌이 달랐다. 실증과학의 성과를 충분히 도입했는데 무엇보다도 철학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어 감사했다. 그리고 면밀하고 유려한 문체의 이면에는 직관을 통해 파악하고 논증을 통해 순화한 흘러넘치는 생명감각의 고향을 상찬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철학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 세계에도 널리 영향을 미치는 까닭도 그러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최근 철학계에서 베르그송 철학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실증과학이라는 거친 파도가 밀려와 잠식되고 빈사 상태까지 이르고 있던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고립된 보루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용한 그의 지적 영의는 철학이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계속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19세기 중엽은 서양 과학 철학이 화려하게 발전한 시기였다. 동시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을 시작으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미중유의 동란이 막을 연 시대이기도 했다. 앙리 베르그송은 1859년 10월에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폴란드 출신 음악가이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영국 부인이었다. 둘 다 유대인 계열이어서 어릴 때는 유대교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에게서 예술가 특유의 예리한 직관력과 지적 판단력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실제적이면서도 이상주의 정신과 종교적인 혼을 심어준 듯하다. 그러나 종교심의 발동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뒤부터 볼 수 있다. 학창시절에 그는 오로지 수학, 물리학, 고전을 가까이 했다. 프랑스 철학은 데카르트와 파스칼 이후 과학과 대립하지 않고 우호적이었는데 베르그송도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과학을 좋아하는 청년은 당시 철학계의 주류인 칸트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스펜서식 사회진화론 철학에 매료됐다. 전 우주의 기계론적 설명을 꿈꿨다고 한다.
철학자로서의 기반이 세워진 때는 클레르 몽페랑 시대였다. 어린 시절의 처음이라고 할 만한 순수 지속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엄격한 자기집중을 통해 기계론의 재검토, 스펜서의 제1원리 시간에 대한 의문, 엘레아 학파의 제논이 제시한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는 아포리아에 대한 해명 등 사색이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자기 자신과 버리는 길고 괴로운 대결이었다. 그 극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직간의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순수 지속, 내적 자유의 발견이자 존재와의 극적인 접촉이었다. 이 순수 지속의 발견은 이후의 베르그성의 사색 활동을 결정짓는 하나의 초석이었다. 훗날 그는 나는 이전부터 철저한 경험주의자였다라고 했는데 언어를 통해 고정화된 것은 가짜 경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사물 자체에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스피노자의 실체, 피테의 자아, 셸링의 절대자, 헤겔의 이념, 혹은 쇼펜하우어의 의지라고 해도 언어 그 자체는 순수 경험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치장된 외피를 벗겨내고 의식의 직접 소요에 관한 실론에 어떻게 다가갈지, 이것은 베르그송의 첫 주요 저서인 시간과 자유의지를 집필할 때 고뇌에 찬 내적 작업이었다. 그 결과 순수 경험으로서 순수 지속의 이미지가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그의 정신에 깃들였다. 그리고 순수 지속의 파악은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며 단련된 예민한 철학적 직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정의했다. 주지주의라는 시대의 경향에 저항한 급진적인 지성 비판은 동시에 급진적인 과학적 인식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정면에서 과학의 맹점을 지적한 아마도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지성이나 과학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그 역할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했다. 첫째, 지성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한 유효하다. 이에 과학적 인식이 성립한다. 둘째, 지성은 생명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관의 사색은 불가결하다. 나아가 직관의 논리와도 불가결하다. 그는 어떠한 철학도 시중주의자도 실증 과학을 나만큼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아무튼 여기에 그의 독창적인 철학인 생명론과 과학론의 기점이 확립됐다. 그래서 그는 기존 철학을 계속 속박한 영원한 상의 아래에서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접속의 상의 아래에서 사람들을 매료하는 인상적인 맑고 푸른 눈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실제로 응시하며 사색의 여정을 떠났다. 두 번째 주요 저서인 물질과 기억에서는 철학의 영원한 과제인 몸과 마음의 작용을 독특한 관점에서 탐구했으며 세 번째 주요 저서인 창조적 진화에서는 당시의 진화론을 도입해 파노라마처럼 현란하게 생명세계를 전개했다. 확실히 당시 세계의 짜임새는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함이 많을지도 모른다. 생물학자인 자크모노 등은 내 소년 시절에는 창조적 진화를 읽지 않으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웠는데 오늘날 이 철학은 대부분 완전히 신용을 잃은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이것도 하나의 견해다. 그러나 나는 베르그송도 자신의 학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창조적 진화를 발표한 뒤 네 번째 주요 서적인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을 준비하던 그는 자신의 철학적 업적으로 후세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집요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란 앞에서 말했듯이 존재의 내적 파악을 시도하는 직관, 지성이나 과학의 정밀하고 묘한 구분을 뜻한다. 게다가 그는 과학과 철학은 대상과 방법이 다르지만 경험 속에서 서로 통한다고 기탄 없이 단언했다. 여기에 양켈레비치가 실체 이론론, 경향의 이론론이라 평가한 베르그송 철학이 가진 최대 특징이 있는데 나는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새롭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창조적 진화를 세상에 발표했을 때부터 사색의 철학자는 활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됐다. 그 행동도 해외 강연,
영국 심령학회 회장으로 추천, 도덕 정시학 학사원 의장으로 선출 등 화려한 국제적 색채로 물들였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철학자 대사로서 미국에 파견돼 여론을 일으켜 윌슨 대통령을 움직였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국제연맹의 자문기관인 국제지적협력기구에 아인슈타인과 함께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192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활약은 실로 현란했다. 빛나는 영광은 질투의 불꽃을 부추겨 그의 철학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논란이 그의 명성을 높이고 인기를 독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좋다. 성공의 열쇠는 물론 철학의 독창성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인격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혼을 뒤흔든 점에 있었다. 강의는 샘에서 솟아나는 듯한 신선함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국제위원회에서 베르그송 특유의 사려 깊은 눈과 세련되고 맑은 목소리로 위원회 전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풍부하고 타고난 소질도 있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의 인격이 가진 힘의 원천을 생명의 근원적 비약에서 찾고 싶다. 세상의 창조자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충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고매할 뿐 아니라 고매라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은 생의 인간을 믿고 도구마, 독단과 편견과 계속 싸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과 겹쳐지는 느낌마저 든다.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은 류머티즘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격투 속에서 지필했다. 영광의 인생에도 늙음이라는 그림자가 들이오기 전에 질병이 발작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도 늙은 철학자는 가면이 마지막 창조를 향해 나아갔다. 인간학의 완결이었다. 이미 종교적인 혼은 되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었다. 그는 닥쳐오는 볼셰비즘과 나치즘의 위협을 각각 무신론과 닫힌 종교의 기결이라고 파악했다. 살인병기는 지적 분석의 악마적 산물이었다. 물질적 욕망의 분출과 쾌락을 향한 광란,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을 계속 믿었다. 나는 역사에서 말하는 숙명을 믿지 않는다. 충분히 긴장되고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행동한다면 어떤 장애라도 물리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법칙은 없다라는 확신을 뒷받침한 것이야말로 창조적 진화의 사랑의 비약에서 비상한 정신의 고향이었다. 사랑의 비약을 이룬 철이는 인류애를 향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 회생의 방도를 호소했다. 흉포해지는 과학 문명을 제어하려면 거대한 정신 에너지를 축적해 정신 문명을 홍융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삶은 동적 종교에 따른 단순한 생이라고 말했다.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과 그 이전의 저서 사이에 일종의 사색 과정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향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철학은 개념이나 논의의 견고함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애 규칙을 따르고 있다. 그의 심한을 단련해 직간의 저변에 무한히 단순한, 유별나게 단순하기에 철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철학을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라고까지 단언했다. 동쪽 종교에 따른 단순한 생이란 그의 사색에 충실한 기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베르그송은 그 동쪽 종교의 최고봉을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찾았다. 불교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신비주의라는 것의 특질을 행동, 창조, 사랑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한다. 신비주의는 그렇다 치고 종교적 생에서 나오는 행동과 창조, 사랑의 동적 에너지야말로 물질, 과학 문명에 전환되는 귀중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철저한 경험주의자가 경험의 무한한 깊이를 거기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에
나는 공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941년 1월 이 진지한 철학자는 영원히 여행길에 오른다. 마지막까지 물질과 기억의 한 구조를 중얼거렸다. 거기에 도달한 사후 존속의 확신을 이리저리 생각한 것일까? 죽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장례식도 올리지 못했다. 나치가 점령한 엄동의 팔이었다. 그러나 얼어붙은 대지를 깨부수는 듯한 그의 혼의 외침은 틀림없이 혼미한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생명의 탐구자 베르고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콘이었습니다.